광복절 연휴에도 정치권 바쁩니다. 대권 선두 주자를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야 모두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조금 전 야권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10시입니다. 1시간쯤 전인데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가지고 합당이 결렬됐다고 이제 선언했어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당내에서도 되게 지지부진해진 겁니까? 상황이요? 그러니까 절차가 뭐 느슨해졌다기보다는 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안타깝지만 안철수 대표가 합당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지난 그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합당을 전제로 해서 단일화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합당을 전제로 해서 보수 내지 중도표에 대해서 어필을 해놓고 네.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노력 없다, 그다음 본인들의 주장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또는 실용주의적 중도를 추구하겠다 이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합당을 유보도 아니고 지금 결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정치적 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측면을 취할 수는 있어요. 네. 본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네. 근데 본인 입으로 그 지난 보궐선거 때 합당을 하겠다고 국민께 해놓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합당을 결렬을 선언해버린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 도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안철수 대표가 제시하고 원했던 것과 국민의힘이 제시하고 원했던 게 달라서 이렇게 결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 측은 신설합당을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양당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을 항상 그런 말씀하셔왔고 뭐 야권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오셨는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신설합당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모 면에서 볼 때나 또는 이 재산 처리 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당하거든요. 그리고 당명도도 바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현실적인 합당안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안 대표님도 사실은 신설합당을 내심 바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까지는 꼭 그렇게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 이런 취지의 또 주장도 한 바 있어서 사실 안 대표님의 언행의 일치가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제3지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정치 공간이 열려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본인의 대선 출마를 통해서 합당이 아닌 다른 방식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합당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점을 국민에 대한 신뢰와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행보를 결정을 한 건데 그렇다면 향후 전략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당분간은 독자 행보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오늘 결렬 선언이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실 합당을 할 경우에 명분 하나만 남고 실질적으로 그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대선 국면에서 하는데도 제한이 되고 또 더 중요하게 실리적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분들의 문제도 아마 합당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은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화학적으로 완전히 녹아들거나 이러지 않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유지하려면 본인의 세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공천권 내지는 이분을 보장받는 부분들도 중요한 협상 의제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독자적 행보만을 가지고 본인이 그 향후 대선 국면 이후의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거는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전제로는 뭐 10% 이상의 지지율이 확보가 된다면 독자 행보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 분열적 행동, 그러니까 독자적 출마를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전체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부담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독자 행보 역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하다가 결국에는 뭐 당 합당의 방식이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의 방식이든 통합의 방식을 계속 열어놓고 이 국면을 계속 유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한적 방식에서 독자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에는 그 대권 출마 스스로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인가요? 예, 저는 뭐 오늘 그렇게 봅니다. 아마 예. 이제 그 부분을 명확했다면 네. 오늘 결렬 선언에서 향후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고 예. 그리고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실제 어느 일정적 지지율을 유지를 하려면 명확한 입장을 오늘 밝혔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합당 결렬 선언만 하고 이후에 어떤 정치적 명분에 대한 얘기만 했지 실제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독자 그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로서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밝히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독자적으로 대권 출마까지는요? 근데 그간의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예. 사실 뭐 9년에서 10년 사이에 5번 창당을 하셨고 네. 단일화 국면에 항상 나오셨어요. 예, 예. 그다음에 여권과도 단일화, 야권과도 단일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큰 정당과의 합당 내지 입당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대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큰 정당 없이는 본인의 대선 독자 출마해서는 사실 쉽지 않다. 지난번에 21% 얻는데 그쳤고 개인적으로 새 정치를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또 중도 실용주의를 추구하다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해서 그 중도 실용주의를 뭐 넓히는 데 또 실패하신 이후에 바른정당은 현재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중도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본인의 정치 행보와 뭐가 다른지 국민의힘 입장이 저는 본인의 그동안에 거쳐왔던 정치 행보가 이제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현재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야권 단일화식의 대권을 넘본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없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더 큰 야권의 플랫폼을 위해서 다른 모색을 한다 그러면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것은 대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출마 선언한 뒤에 윤석열 총장이 없는 틈에 들어가서 네. 야권 단일화 형식으로 해서 본인의 대권을 꿈꾼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훨씬 떨어질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나란히 여권의 텃밭 호남을 찾았습니다. 일단 호남만 놓고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낙연 후보와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거든요. 예. 호남의 표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추세를 아직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백제 예. 발언 논란이 있을 때 보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이슈로 옮겨가면서 다시 이제 지지율 조정이 있었고 예.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뭐 명확한 이강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에는 상징성도 크고 또 호남 그 주민들의 어떤 전략적 투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호남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아직 어떤 명확하게 어떤 대세나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으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중요한 일정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선 일정을 보면 초기 첫 주, 둘째 주가 주로 이제 어떤 특별한 대세 후보가 없는 충청권에서 시작해서 예. 1차 소위 이제 슈퍼위크라는 1차 그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호남 바로 직전 주에 있는데 거기에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모집된 70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초기에 어떤 이후의 경선 구도의 가늠대가 되는 중요한 그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추석 연휴가 있고 바로 이제 호남 경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9월 25일, 26일에 있는 호남 경선이 어떻게 보면 향후 경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상당 기간은 호남 민심에서 압도적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호남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호남 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행보나 여러 가지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 초반에는 뭐 중원
뭐 서진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지지율 1위, 2위 분들은 호남은 아직까지 많이 찾는 것 같진 않아요. 그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졌고요. 네. 경선 국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본선이게 되면 사실 뭐 물론 경선에도 호남에 구애를 해야 되지만 예, 예. 수도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호남과 연관된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경선 국면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그 행보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대신 기타 다른 당직자분들이 많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권리당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낙연 지사와 윤석열 총장 간의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지사가 윤석열 총장을 이기더라. 네. 이렇게 나오면 그 전략적 지지가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지율 추이가 오기 전에 호남에 가서 기존의 백제 발언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예. 박정희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마치 영남을 우대하고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식의 그간의 역사 설명을 하시면서 살짝 또 지역적 문제를 야당으로 돌리는 듯한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어쨌든 그 경선 불복론을 얘기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저지하려는 이낙연 대표와 예. 전략적 선택을 유지하려는 이재명 지사의 한판 승부가 이제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정청이 합의했던 그 88% 재난지원금 지급과 좀 반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 또 이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둔 전략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뭐 이낙연 후보나 이제 다른 후보에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당의 뭐 기본 당론은 이제 전국민 지급이긴 했으나 뭐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그 한계라든가 문제점에 공감을 해서 이제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에 그런 전국적인 어떤 적용을 배제하고 경기도만 이제 100% 지원하겠다는 것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 문제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이 이슈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8.15 이후에 이제 올림픽 끝나고 휴가철이 지나면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할 즈음에 예. 누가 어떤 이슈로 이 상황을 주도해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기본소득은 이재명 표 브랜드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관되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 강한 추진력,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이후의 어떤 정책적 이슈에서 비판이 여러 가지로 제기는 되고 있지만 이재명이 어떤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선점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뭐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이제 비판하겠습니다만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 이미 선점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 비판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실은 그다지 플러스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게 뭐 계속 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제기가 되고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 지급 자체의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후보들한테 그렇게 이 문제를 갖고 끌고 들어가는 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슈는 선점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만 따로 독자 행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당정청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 물론 이제 경기도도 그 부채가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계산하면 뭐 한 20만 원 정도의 전 경기도민이 부채를 안고 살고 계신 건데 예. 이게 이재명 지사는 일관성은 있어요. 네네. 기본소득의 한 방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냐 이거죠. 지금 경기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론 법률적으로는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지만 예. 타 후보들이 비판하는 것이 도지사를 유지하면서 도지사 찬스를 쓰지 말라는 것인데 그 찬스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본인이 계속 100% 재난지원금을 주장했지만 당정청이 결정하면 따랐어요. 네. 이건 당원으로서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불협화음이 나도 주장하시다가 만약 결정을 하면 따라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번만큼은 본인이 따르지 않고 본인 12% 추가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 이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약 165만 명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오해할 만 하잖아요. 선거가 만약 없었으면 따랐을 것을 이번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느냐. 지방자치단체에 이건 독자적인 권한이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본인은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선별적 주장하는 부천시장에 대해서는 또 빼고 주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뭐 특정 시장에 대해서는 5번의 감사까지 하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자율성을 억압했으면서 본인은 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저는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은 받았을지언정 도지사로서의 행위에는 맞지 않다. 도지사직을 사퇴하시든가 앞으로는 이렇게 오해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후보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쟁점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토론회도 많이 남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전 손해라고 봐요. 네. 특히 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을 설득을 해서 10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지 왜 못했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왜 총리하셨고 대표하셨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튀는 행보이긴 하지만 일관성은 있는 측면에서 보면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는 아마 이득을 볼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이걸 비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절하냐 여부를 볼 때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러면 음식평론가죠. 황교익 씨의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보은이라고 말씀하는 근거가 네. 이제 소위 그 가족 관련 욕설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취지에 했다는 것 말고 실제 도정이나 어떤 대선 행보에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정치인에서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자체가 대선에 뭐 크게는 아니라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이 인사를 보은성 인사라고 규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사 규정이 마치 황교익 그 내정자를 이 사장에 앉히기 위해서 마치 최근에 개정된 것처럼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박사회계 요건도 삭제됐고 그런 지원 자격이 좀 더 낮춰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8년에 경기도 의회에서 먼저 이 채용 구조나 인사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9년에 능력위주 열린 채용해서 자격 요건 뭐 동일한 직종에 5년 이상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철폐하고 개방적 인사로 가는 이 인사 규정 개편안이 2019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선에 대해서 본인을 옹호하는 황교익에 대해서 어떤 보은 이걸 위한 어떤 인사 규정의 어떤 개정 이렇게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먼저 밝히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질이나 자격이 있는 분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음식 평론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하고 있지만 경기관광공사의 어떤 직무에 맞는 사장으로서 역할에 맞느냐라는 걸 보면 실제 이제 개정된 인사 규정이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광을 브랜드한다거나 이런 게 경영 목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질 면에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인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은 인사인지 여부는 그건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평론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전문성 있는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가 100%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아웃바운드 관광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관광은 이제 문화를 파는 거잖아요. 음식도 문화의 일종이고. 근데 대한민국 음식에 대해서 저분이 그렇게 자긍심을 갖는 발언을 많이 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많은 말씀하셨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폄하하는 발언도 꽤 있어요. 비빔밥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문화상품을 파는 관광공사의 수장이 해당 문화상품에 대해서 자긍심을 못 갖고 있다면 이분이 과연 어떻게 관광공사 수장을 진행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전문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자긍심은 갖고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적절하다. 따라서 세배수 안에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이 지명하게 되면 이제 도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친단 말이죠. 그 도의회 구성이 민주당이 많건 국민의힘이 많건 간에 이걸 떠나서 일단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 의원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때부터 지도부 패싱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하는데 이게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성 토론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하느냐 마느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사과 전화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통화 녹취를 뭐 흘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에는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이 녹취했냐, 녹음했냐,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바꿨느냐, 그 녹취록을 풀했느냐, 예. 그자분들께 전달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대표가 자동 녹음 기능에 따라서 녹음된 것을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풀했을 수도 있잖아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풀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은 물론 부인을 합니다. 녹음한 사실도 없고 녹취록 풀한 사실도 없다. 지금 녹음도 안 했다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따르면 녹음 파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녹음을 그게- 했다에 따른 없고 녹음 파일이 없다. 따라서 녹취록이 없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이제 논리 전개를 하시는데 어쨌든 네.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선 관리예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정하다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느끼는지 여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네.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당 외에서 들어온 주자들 경우에 예. 또는 지사직을 수행하다가 당내로 다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민감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꾸려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다 받은 이후에 그 등록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뭐가 경선을 흥행화시키려는 목적은 알겠지만 어찌됐든 관련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만한 일정을 잡았다면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녹취록 문제, 패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다 풀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경선의 공정한 관리 이 부분은 오해가 풀릴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공정한 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이준석 대표가 불공정한 행보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관련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불공정할 우려가 있다고 느끼면 시정해야 된다. 그것이 대선의 공정한 관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느끼시기에도 약간의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경선준비위원회 국민의힘에 뭔가 약간의 뭐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은 드십니까? 그런 게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여러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행위가 이제 통상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서 행보에 최근에 네. 사실은 이 녹취록 문제도 이게 정치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야권의 제일 막강한 후보, 1위 후보와 야당 대표 간의 대화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막후에서 어떤 갈등을 조절하는 최후의 어떤 보루가 이제 상호 간의 대화인데 그게 실수이든 의도이든 노출이 됐다는 거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거의 파탄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같이 결부돼서 나오는 게 지난 3월에 녹취록 뭐 지구를 떠나겠다는 거니까.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표 이전의 발언이기 네네. 때문에 대표로서 공과 사는 구분하면서 뭐 정치를 할 것으로 뭐 보겠지만 이제 적어도 본인의 신념 안에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그 이후에 대표로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준석 대표의 발언 거기에 이제 경선 관리까지 포함해서 예. 본인의 어떤 숨길 수 없는 어떤 향후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본인의 일단이 드러났던 그 유튜브의 발언 그리고 최근 행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이 거의 여과 없이 지금 다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경선 관리에 대한 공정성은 계속 공격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관리를 믿고 단순하게 봉합하는 수준으로 지금 상황의 문제는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불신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리스크가 계속 같이 공존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녹취록 공개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예를 들면 이 녹취록 공개가 의미가 크려 그러면 예. 뭐 폭로했어야 돼요. 폭로하면서 객관적 근거 이렇다라고 녹취록 공개하면서 네. 이 폭로하는데 객관성을 부여하는 거. 이럴 때 이게 녹취록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네. 어찌 보면 뭐 일부러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을 좀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당내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이 1, 2위 주자 같아요. 다른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공방의 기회를 현재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당 안에 어느 후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옳지 않다. 네. 뭐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여 네네. 말씀드리면 폭로된 게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녹음이 됐든 안 됐든 그게 이제 구술로 받아서 정리된 내용이든 녹취록이 작성돼 있다는 것 자체가 왜 녹음하거나 왜 그 발언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중요한 시점에 이걸 활용하기 위한 준비나 예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구도를 전환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폭로란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둘 간의 어떤 신뢰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드러낸 것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이것이 본인은 이제 여러분의 기자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실에서는 그걸 정리했을 수는 있어요. 네. 이걸 다 백브리핑하는 식인 것이죠. 이걸 정리해가지고 그걸 풀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양자 간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풀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데 물론 적절하진 않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마치 녹취록을 떠서 여기서 기자분들께 돌렸다 이런 식의 인식은 저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떼지어 당대표를 흔들어대는 것이 내부 총질이다. 특히 윤 전 총장 지지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초등학생처럼 줄서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보면 국회의원인지 개파 대리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비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네. 일부 의원이 그 뭐 휴대폰을 검증하자, 뭐 탄핵 네네. 발언하고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 예. 부분은 분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 의원이 그 해당 캠프에 가서 어떤 직책을 맡고 하는 부분은 당에서 받은 방침이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럼 본인이 지지율을 높여서 다른 의원들이 본인 지지하는 분들을 많이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네. 이것은 비판할 부분이 아니고 그 의원들의 언행, 특히 말을 갖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 해당 캠프에서 당에 만약에 어떤 특정 행위가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이 자체를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측,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너무 전현직 국회의원들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또 뭐 향후에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방향을 같이 하는 분과 정권을 뭐 세우겠다는 취지에서 경선 캠프를 꾸리고 결합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그 과정에서 잡음이 이게 실제 어떤 대세론이 형성된 후보니 합류를 하는 것을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뭐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뿐이지 예. 그 자체가 비판받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후보들도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어떤 뭐 여론의 지지를 얻고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만한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 경선 캠프에 결합하게 되거든요. 예. 그 자체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는 한은 뭐 비판받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